2024년 2월 새벽 4시 저는 러시아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이 따라왔습니다. 포로가 될 것 같으면 자결하라.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내 가족이 반역자 가족이 된다. 전선에서 저는 수류탄 핀을 잡았습니다. 그때 포탄이 떨어졌고 저는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보가 왔습니다. 8월 20일 가족 연행. 그 순간부터 제 가족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저에게 위로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5달 전 9월의 그날 청진 집에서 본 3살 아들의 얼굴. 아빠 매일 집에 와요? 하고 물었던 그 목소리. 임신한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던 모습. 내년에 전역하면 우리 4식구와 함께 살 수 있겠네요. 미안해. 아들아, 여보, 아버지, 어머니. 손가락이 수류탄 핀에 걸렸습니다. 뽑으면 됩니다. 4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포로가 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가족들이 수용소에 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쾅. 거대한 포탄이 바로 제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아,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류탄으로 자결하지 않아도 포탄에 맞아 죽으니까요. 가족들에게 떳떳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식을 잃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가 자살하지 못한 것이, 살아서 포로가 된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정신을 잃은 채로 저는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수류탄 핀을 뽑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니까요. 깨어났을 때 저는 이미 포로였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지만 않았어도, 제가 그 순간 정신이 멀쩡했다면 저는 분명 자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그 선택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는 나라, 죽지 못한 것이 가족을 파멸시키는 나라, 그것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2024년 2월 어느 새벽, 부대에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전 병력 즉시 집합. 병사들이 부랴부랴 군복을 입고 뛰어나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훈련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광장에 정렬하자 사단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단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동무들, 오늘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한다.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동무들에게 특별한 국제임무를 하사하셨다. 특별 국제임무? 저는 옆 전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무들은 형제 국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선발되었다. 이것은 영광이다. 동무들의 가족, 동무들의 조국이 자랑스러워할 일이다. 러시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녁이 1년도 안 남았는데 러시아라니. 왜 하필 저를, 왜 지금? 선발된 병력은 오늘 오후 출발한다. 각자 짐을 꾸려라. 그리고 사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약 동무들이 적에게 포로가 될 위기에 처한다면 주저없이 자결하라. 그것이 공화국에 남은 동무들의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포로가 된 병사의 가족은 반역자 가족으로 처벌받는다. 이것을 명심하라. 순간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포로가 되면 가족이, 반역자 가족.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살 아들, 임신한 아내, 늙은 부모님. 제가 포로가 되면 그 사람들이 수용소에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짐을 꾸렸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외박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대장에게 청했습니다. 동무 중대장, 2시간만 외출을 허락해 주십시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중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극비 임무다. 가족들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하지만 김철수 동무 명령이다. 거부하면 동무도 반역자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야 한다니. 3살 아들이 아빠 매일 집에 와요? 하고 물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결국 저는 몰래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러시아 파병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 되면 너희가 수용소 간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여보, 정말 괜찮아요? 응. 애는 잘 있지? 네, 지금 낮잠 자고 있어요. 뱃속 아기도 잘 있고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네?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아니야. 그냥 늘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3시 저희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부대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로. 청진이 멀어졌습니다. 제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 안에서 옆자리 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우리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라도 해줘야 했습니다. 그럼 1년만 있다 오면 돼. 금방이야. 진짜요? 진짜야. 걱정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 중 몇이나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청진을, 제 가족을, 제 삶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오전 10시, 전 병력이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가운데에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민호가 묶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치장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동무들, 저 배신자를 보라. 타령은 곧 반역이다. 반역자는 총살이다. 이것이 동무들에 대한 경고다. 러시아 군인 5명이 소총을 들었습니다.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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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민호의 몸이 기둥에 매달린 채 흔들렸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탈출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정치장교가 다시 말했습니다. 시체는 사흘간 저기 그대로 둔다. 동무들이 똑똑히 보도록.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체, 바람에 흔들리는 민호의 몸. 22살 청년이었습니다. 평양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제 그 어머니도 수용소에 갈 것입니다. 아들이 타령했으니까요. 옆 침대 전우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살아야지.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가야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야 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우리는 석 달을 버텼습니다.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훈련보다 1000배는 더 끔찍한 지옥이라는 것을. 2024년 6월, 우리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이틀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불탄 차량, 크레이터 투성이 도로.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입니까? 그 옆자리 전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러시아 지휘관이 소리쳤습니다. 내려. 여기가 너희 진지다. 내린이 진흙 참호가 보였습니다. 좁고 습했습니다. 쥐구멍 같았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최전방, 러시아군은 후방. 알겠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우리는 총알바지였습니다. 러시아는 자기네 병사들 아끼려고 우리를 최전방에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첫 전투는 그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엎드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참호 바닥에 몸을 붙였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흙먼지가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윤철이, 윤철아. 옆 참호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25살 청년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형님, 아파요. 살려주세요. 의무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철은 제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눈을 감아 주었습니다. 25이었습니다. 함흥에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첫날 밤에만 우리 소대 12명 중 3명이 죽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체를 묻었습니다. 제대로 된 무덤도 아니었습니다. 참호 옆에 구덩이 파고 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옆에서 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거야. 여기서 죽으면 집에도 못 가. 부모님도 모르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으니까요. 전투는 매일 이어졌습니다.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포격이 쏟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형편없었습니다. 총은 낡았고 탄약은 부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소대는 6명만 남았습니다. 12명 중 절반이 죽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4명만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를 포함해 3명만 남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내 차례구나.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옆 전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른 전우가 죽었습니다. 7월 중순 어느 날 저는 참호 바닥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가족들을 다시 못 보겠구나. 그때 주머니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파병 오기 전날 몰래 찍어온 아들 사진이었습니다. 3살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매일 집에 와요? 그날 아들이 했던 말이 들렸습니다. 응, 약속이야. 제가 했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죽을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미안해 아들아. 아빠가 거짓말쟁이가 됐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 그렇게 저는 매일 죽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아니, 죽음을 기다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정말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죽을 차례가 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귀에서 B-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 몸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포로가 됐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발이 떨렸습니다. 가족들, 아내, 아들, 부모님, 수용소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도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북한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저와 같은 포로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 군의관이 들어왔습니다. 통역이 따라왔습니다. 깨어났군요. 다행입니다. 통역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사흘 전에 여기 왔습니다. 포탄 폭발로 다리를 다쳤어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잘 회복될 겁니다. 군의관이 제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체온, 혈압, 맥박. 친절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적군인데 왜 이렇게 친절한지. 물 마실 수 있어요? 통역이 물었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군 야전 병원입니다. 당신은 포로지만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인도적 대우를 받습니다. 안심하세요. 안심? 안심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 가족들이 지금 수용소에 끌려가고 있을 텐데 안심하라고요? 통역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흘 후 저는 포로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방마다 10명씩 수용되었습니다. 제 방에는 북한군 포로 9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20에서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형님은 어느 부대세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청진 근처 부대요. 2월에 파병됐습니다. 저희도 비슷해요. 다들 2월, 3월에 왔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파병되어 왔고 전투에서 부상당하거나 생포되었고 지금 포로가 되었습니다. 형님,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막내 같은 청년이 물었습니다. 19살이라고 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간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포로가 된 병사는 반역자입니다. 가족까지 수용소에 갑니다. 돌아가면 우리 죽어. 옆에서 다른 포로가 말했습니다. 포로가 됐으니까 이미 가족들은 수용소에 갔을 거야. 우리가 돌아가도 공개 처형당할 거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하니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내년 3월에 태어날 둘째는 어떻게 될까? 아내는, 부모님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둠 속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국제적십자사 직원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3국 망명을 원하십니까? 북한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하지만 제3국에 가면 가족들은 영영 못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살아서 가족을 기억하겠다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찾아가겠다고. 거짓말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없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포로가 된 지 2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국제적십자사 직원이 다시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통역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포로가 된 병사들의 가족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0명의 포로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진 지역에서 김철수 병사의 가족이 8월 20일 연행되었다는 첩보가. 그 다음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 아내, 부모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8월 20일, 제가 포로가 된 지 엿새 후였습니다. 불과 엿새 만에 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3살 아들, 만삭의 아내, 60이 넘은 부모님, 모두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안 돼, 안 돼.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다른 포로가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포로는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포로가 돼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자살했어야 했어.
그때 수류탄 핀만 뽑았어도, 정신만 잃지 않았어도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빠 매일 집에 와요? 응, 약속이야.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옥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3살 아이가 수용소에서 무슨 일을 당할까요? 밥은 먹을 수 있을까요? 추위를 견딜 수 있을까요?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요?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삭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3월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아기를 낳아야 하나요? 제대로 된 병원도 없이요. 부모님은요? 60이 넘으셨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셨습니다. 수용소 노동을 견딜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했어. 포탄에 맞아 그냥 죽었어야 했어. 옆 침대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빵과 수프였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는 동안 내 가족은 굶고 있겠지. 빵을 내려놓았습니다. 적십자사 직원이 다시 왔습니다. 제3국 망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한국행이 가능합니다. 한국, 남한, 자유의 나라. 하지만 가족 없는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을 버리고 혼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루 종일 천장만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살아야 한다. 죽으면 정말 끝이다. 살아서 가족을 기억해야 한다. 살아서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 북한이 얼마나 잔인한지 포로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나라라는 것을. 9월 중순, 저는 한국행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살아서 그들을 기억하는 것, 증언하는 것, 언젠가 통일이 되면 찾아가는 것, 거짓말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2024년 10월 초 저희는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나온 것은 석 달 만이었습니다. 북한군 포로 12명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한국행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떠나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 보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전쟁을 모르고 사는구나. 부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처음 보는 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영사관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옷도 새로 받았습니다. 남한 옷이었습니다. 청바지와 티셔츠였습니다. 처음 입어봤습니다. 거울 보세요. 영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북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10월 10일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터키 이스탄불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륙할 때 귀가 멍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늘 위였습니다. 내가 하늘을 날고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건물이 빼곡했습니다. 차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일주일을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면담을 받았습니다. 신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국행 준비를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가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 정도 교육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힘들었죠?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20일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좌석이 편했습니다. 승무원이 친절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옆자리 전우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 맞죠?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그들을 기억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라도 해야죠. 안 그러면 너무 괴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비행기가 11시간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는 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국.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폭도를 걸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의 나라에.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족 없는 자유였으니까요. 공항을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한국 도로를 달렸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차가 많았습니다. 고층 건물이 많았습니다. 이곳이 한국이구나. 내가 이제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와의 끝, 가족과의 끝,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이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날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 땅을 밟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습니다. 석 달간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직업 교육, 심리 상담. 첫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환했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이 있었습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이 달랐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였습니다. 인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였습니다. 꽃제비가 아니라 노숙자였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만져봤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인터넷이 열렸습니다. 세상 모든 정보가 거기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적응은 어때요? 힘든 점 있으세요? 네, 너무 다릅니다. 모든 게 천천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선생님, 제가 북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알고 있어요. 많이 힘드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려니 목이 메었습니다. 밤마다 가족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3살 아들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아내는 아기를 낳았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우세요. 참지 마세요. 선생님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외출이 허락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거리에 나갔습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밤에도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과자, 온갖 종류가 다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봤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어갔습니다. 수산물 코너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명태가 있었습니다. 청진에서 먹던 명태였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명태국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명태를 샀습니다. 집에 가서 국을 끓였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어머니 손맛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울면서 먹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검색했습니다. 북한 우크라이나 파병.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군 포로 가족 처벌.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였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가족까지 처벌하다니. 북한 정권은 악마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 고통을, 제 가족의 고통을. 그래, 알려야 해.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해.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2025년 1월이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습니다. 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언 활동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실태를 알리는 일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서 증언하는 것, 북한의 잔인함을 알리는 것, 포로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나라라는 것을. 첫 증언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북한군 출신, 우크라이나 파병 포로 출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병 명령, 지옥 같은 전선, 포로가 된 순간, 가족 처벌 소식, 모든 것을.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어느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합니다. 저녁에는 한글 공부를 합니다. 주말에는 탈북민 모임에 갑니다. 때때로 증언 활동을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가족 사진을 봅니다. 파병 오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3살 아들이 웃고 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너도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되면. 거짓말 같은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저를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정말 끔찍합니다. 북한 정권은 우리를 총알바지로 썼습니다. 포로가 되었다고 가족까지 처벌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진실을 위해. 저는 오늘도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유의 땅에 왔으니 이제 다 잊고 행복해지라고.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수용소 어딘가에서 떨고 있을 내 아들이, 내 아내가 오늘 밤은 배불리 먹고 잠들기를. 제가 살아남은 건 운명이 아니라 이 비극을 세상에 알리라는 숙제라고 믿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여기서 너를 절대 잊지 않고 기다릴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그때는 꼭 매일 집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마.